안녕하세요. 네, 이지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총정리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 또는 이제 인강을 들으신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한 100일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실전처럼 해보시면 가장 좋고, 이제 아직 나는 좀 무리인데 이런 선생님들은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겠는데 싶으면 일단 강의를 한번 딱 듣고 실전처럼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되 실전과 같은 그런 연습을 좀 직접적으로 실전처럼 해보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실전처럼 해보시든지 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수업은 실전 모의고사와 같은 교육과정 A나 B 형식의 시험 문제를 한 벌을 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 60분 정도의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이제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좀 이제 상황이 안 되시면 시간을 좀 늘리신다 할지라도 원래의 답안지 형식에다가 답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은 여기 이제 성함 쓰는 연습부터 성함도 꼭 다 써주세요. 습관대로 갑니다. 그렇죠? 성함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답지에다가 여기는 안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이제 나머지 칸에다가 쓰는 연습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뭐, 1번에 뭐 답을 이제 나는 썼단 말이죠. 1번은 썼는데, 2번은 모르겠는 거예요. 2번은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여기 3번. 그럼 이 통째로 다 비워야 되나? 여기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문제를 보면 또 여기는 이제 칸을 갈라야겠구나. 어디는 갈라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구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답안지에다가 이제 지금부터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답안지에다가 꼭 이제 교육과정 A 뭐 이런 경우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희가 문풀이나 뭐 이론반이나 뭐 어떤 반에서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전까지는 인지적 갈등을 좀 많이 느끼게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인지적 갈등을 느끼면서 이게 뭐야 막 처음 보는 거야 이런 생각하게끔 이제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다 20살 넘으신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신데도 유아들을 인지적 갈등 시키는 거는 이제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의 인지적 갈등은 지금 못 견디는 측면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거를 이제 못 견디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일단 이전까지는 막 다양한 문제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신 거고 지금부터는 제가 쫙 다 모아드릴 거예요. 다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이제부터는 정리가 되는 게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막 모르는 걸 다 경험하고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리를 해도 그게 내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하면 이 이제 실전 모고를 기존 이론 정리 형태로 푸는 회차도 있고 어떤 때는 실전 모고가 새로운 문제나 신이론들로 푸는 형태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조화를 이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요 모고는 기존 이론 중심으로 정리가 거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기존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몇 점 받나 한번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이제 요 문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교육과정 A 형태로 본 이제 유아교육개론 중심으로 유아교육개론과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은 뭘 볼 거냐 하면은 일단 놀이 이해 자료집에 있는 놀이를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제 지금 막 개강론 각자 정리도 하고 계시는데 해시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시리를 한 번씩 조금 훑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실행 자료집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행 자료집은 막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정리를 다시 해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근데 실행 자료집보다는 놀이의 성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해 자료집하고 운영 사례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운영 사례집은 근데 건수도 좀 많고 그렇죠. 언젠가 제가 한번 언젠가는 아니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그것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 자료집의 놀이를 좀 정리를 이해 자료집에 있는 놀이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이거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 드리는데 빨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해시리 공부를 어차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해시리를 제가 이제 특강에서도 했어요. 특강에서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해시리를 보려면 너무 두껍잖아요. 그렇죠? 해시리를 제가 드리는 내용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고 숙지를 한 다음에 구조를 파악을 하시는 거죠. 한 다음에 본책을 다시 한번 쭉 또 보셔야 돼요. 본책 봤다가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봤다가 본책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올해 시험 문제가 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해 자료집 하나도 안 보고 갈 거야. 뭐 이런 강심장을 가진 선생님 별로 안 계시잖아요. 항상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이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우리는 지금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는 다 하셔야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해 자료집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내용만 정리하고 다 됐다 이러시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 자료집 관련 문제를 이거는 같이 풀어볼게요, 저랑. 근데 요거 사실은 제가 기존 강의에서도 조금씩 다뤄드렸고 특강에서도 많이 다뤄드렸어요. 근데 오늘 막 밤새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10문제 정도만 다뤄보겠습니다. 이해 자료집 그 놀이를 쭉 정리를 저랑 빠른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 자료집 문제를 10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문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랑 그동안에 수많은 문제를 뭐 1월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 다 외울 정도로 엄청 많이 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N수생 팩 선생님들도 문제 막 문풀반 여기저기 하면서 엄청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요렇게 이제 그때도 본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본 문제들도 있는데 이해 자료집을 공부를 하고 다시 이해 자료집 문제를 딱 풀어보면은 아 이게 그거였어?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쵸. 이게 이제 주차마다 조금 구성을 달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론만 쫙 보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이론 대비 구이론입니까? 어쨌든 기존 이론 있잖아요. 기존 이론만 계속 달달 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매주 좀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정리를 하게끔 그렇게 수업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풀어보실 문제들은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닥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넣은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지금 그러면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렇죠. 1번에 1. 기억을 설명하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준비도 설명하는 거죠. 준비도. 그렇죠. 준비도 개념 선생님들께서 딸딸 외운 선생님도 계시지만 안 외운 선생님도 계신데 나의 상황에 맞게 그냥 설명하시면 돼요. 그렇죠. 외운 선생님은 외운 대로, 안 외운 분들은 안 외운 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안 외운 분들 지금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뭡니까? 아동 개인의 발달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계젤이 만든 표. 그쵸? 요거는 표준 행동 목록 표입니다. 그쵸?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계젤의 성숙 이론도 기억을 해주시고 준비도 개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냥 막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자, 표준 행동 목록도 있습니다. 그렇죠? 표준 행동 목록은 종단적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가치가 커요. 종단적 자료 이런 거는 잘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종단 뭔지 아시죠?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가는 거. 횡단적은 이제
그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동시대의 아이들을 쭉 모아놓은 게 횡단적인 거고, 종단적인 거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죠. 올해 어린이, 내년에 어린이, 그 다음에 어린이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준행동 목록표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절의 성숙 이론 같은 경우에는 발달 예정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숙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윈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성숙의 기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계절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젤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게젤 이제 선생님들이 게젤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게젤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의 그런 요즘에 그 아동 중심, 놀이 중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실게요. 나의 다음은 행동 수정 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나의 다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행동 수정 기법 중에서 한 가지인 디귿은 발표를 두려워하는 그런 유아에게 교사가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디귿이 뭔지 이제 알기 좀 어려운데,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표를 되게 힘들어하는 애를 막 갑자기 야, 너 나와서 발표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그렇죠? 두려움에 얘가 공포를 느끼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기법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체계적 둔감법이다. 이제 요 다음을 읽어보면 체계적 둔감법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체계적 둔감법을 설명하면, 그렇죠?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공포를 소거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쓴다면 뭐 역행 조건 형성을 이용하고 뭐 이런 거 쓰셔도 좋겠지만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두려워하는 주제인데 두려워하는 주제를 얘가 계속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두려움을 조금 느끼는 상태로부터 점점 많이 느끼는 상태까지 노출시키는 거. 자, 그런 방법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다에서 교사가 사용한 조작적 조건 형성 방법을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다에 있는 사례를 어떤 그 기법인지, 그렇죠? 어떤 기법인지를 일단 딱 아셔야 되죠. 청각 장애를 가진 찬영이에게 말하기를 가르칠 때 처음에는 그냥 얘가 좀만 해도 와 잘한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점점 잘해질 때는 진짜 완전히 정확한 그런 발음을 할 때는 이제 잘했다고 하는데, 그냥 보통 잘해서는 별로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조형 조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조형 조성이라는 거를 알아야 조형 조성의 개념하고 이 사례를 연결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형 조성 방법을 요런 게 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아니 뭐 개념 쓰라고 용어를 쓰라고 안 했으니까 전 용어를 안 썼어요, 막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용어 쓰라고 안 해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어를 쓰시고, 요게 처음에는 조금만 비슷해도 강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차 발음이 정확할 때 강화를 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고, 여기 조형의 개념까지 아예 썼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는 이제 사실 요 앞에는 사례를 쓴 것이고요. 요 뒤에는 개념을 쓴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엮어서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 스키너가 이야기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그죠? 조작적 조건 형성. 이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조작적 조건 형성은 말 그대로 조건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유아가 학습자가 그것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학습자는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습자는 선택한다. 요런 그 전제하에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한테 맞는 조건을.
근데 고전적 조건이론은 학습자는 그냥 내가 자극하는 대로 그냥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뭐 구분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거 왜 나눠놨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조형, 조성 지금 보신 거예요, 그렇죠? 요거 제가 문제에 낸 그 사례를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 수정, 그렇죠?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절차, 행동 수정 안에 소거, 차별 강화, 뭐 이런 방법들이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2번. 가는 김 교사가 유아들에게 한 질문이고 나는 김 교사의 저널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는 생태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 1번 보시겠습니다. 가의 질문에 나타난 유아기 사고적 특징을 동그라미 1에다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수업 사례와 연결지어서 그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선생님 여기 수업 사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가에 나타난 그런 사례하고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동전 간격을 달리해도 두 줄의 동전 수가 같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선생님이 그다음에 막대기도 마찬가지고 찰흙, 그렇죠? 찰흙을 큰 덩어리를 주고 이렇게 꾹 누른 거랑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거, 길게 해놓은 거 이런 게 이제 한 찰흙 봉지를 뜯어서 했는데도 그렇죠? 얘네들은 다르다. 양이 달라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과자도 마찬가지죠. 동전도 마찬가지도 동전을 딱딱 붙여놓은 거랑 쭉쭉 이렇게 벌려놓은 거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그런 개념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보존 개념이죠. 보존 개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존 개념을 갖다가 이제 여기 수업 사례랑 여기 선생님의 질문 3가지랑 연결해서 보존 개념이 무슨 뜻인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존 개념 정도는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돼요. 보존 개념 뭐죠? 외형이 변해도 양수, 길이, 면적 등의 물리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개념이 일단 들어가면 좋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2가지 형태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2가지 형태로 써놓은 건데 요 앞에는 사례죠. 요 앞에는 사례를 좀 엮어놓은 거예요. 외형을 변화시켜 놓은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동전의 간격, 막대기 위치, 찰흙의 모양 이런 사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요 뒤에는 그렇죠. 물리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례와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개념만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사례만 들어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이제 답안을 좀 보시고 내가 쓴 게 사례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기의 인지 발달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유아기의 인지 발달 보시면 이게 이제 전개념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징적 사고, 요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전의 영아 시기에는 상징적 사고를 못 해요. 그렇죠? 이렇게 좀 그 두뇌가 발달하면서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 사고는 유아기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특징이니까 상징놀이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 정신적 표상, 그렇죠? 정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얘가 그렇죠? 정신 생각하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눈에 안 보이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죠? 표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표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지연 모방 이거는 당장 모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모방하는 거 지연 모방이고요. 상징놀이, 가작화놀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정개념적 사고 중에서 상징적 사고의 특징들이에요. 정신적 표상, 지연 모방, 상징놀이 이거 사례로 예를 들어서 나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뭐 엄마 생일 선물 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기중심적 사고고 무랄론적 사고는 이제 아이들의 특징이죠. 다 이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들한테 적합한 활동들 그렇죠? 뭐 언어 활동 모든 활동이 무랄론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조금 얘네들의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환적 추론은 잘못된 추론이죠. 뭐죠? 동생 내가 때렸어요. 때렸는데 그날 밤에 막 애가 열이 펄펄 올랐어요. 그러면
열 오르는 동생을 보면서 내가 때려서 그래. 전혀 개연성이 없는데 잘못된 추론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관적 사고가 있죠. 직관적 사고 중에서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온 게 보존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직관적 사고 뭐 이렇게 쓰시는 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관적 사고는 보존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존 개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인이 회용이 변하더라도 양수 길이 면적 등의 물리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그렇죠?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보존 개념이 없으면은 이제 지금과 같은 지금 동전을 간격을 달리하면 동전 수는 달라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사례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문제. 자, 그리고 가역적 사고가 부족하고 직관적 판단을 한다. 이게 이제 비가역적 사고, 요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죠? 절차를 반대로 돌렸을 때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벌려놓은 거랑, 그렇죠? 붙여놓은 거랑 숫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비가역적인 사고, 직관적인 판단, 이런 특징을 보존 개념의 부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보존 개념이 있으면 얘네들은, 그죠? 숫자를 이렇게 붙여놓거나 벌려놓거나 다 똑같아 이렇게 알 수 있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유목포함 개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를 잘 몰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열화를 잘 못합니다. 자, 여기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존 개념이 부재되고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유목포함이 잘 안 되고 유목포함 관계를 잘 모르고 서열화가 잘 안 되고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위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겨요. 상위인지는 계속해서 발달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메타인지 개념. 그래서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메타인지는 한 단계 높은 거거든요. 내가 뭘 생각하고 이러는 게 인지작용이잖아요. 한 단계 높은 인지작용. 그러니까 내 인지작용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죠.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의 사고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상위인지예요. 자, 상위인지가 발달하는 이제 위대한 유아로, 위대한 학습자로 막 얘네들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적 자기 규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니까. 그냥 인지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나의 인지를. 그렇죠? 자, 그래서 스스로 방향과 전략 설정을 하게 돼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요거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줄 아는 건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론은 크게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있는데, 그렇죠? 귀납적 추론은 뭐예요?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끄집어내는 거. 우리 논술할 때 두 가지씩 쓰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연역적 추론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요 귀납적 추론이 먼저 발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새도 발이 2개지, 비둘기도 발이 2개지, 앵무새도 발이 2개야. 겉바, 새는 다 발이 2개야. 근데 이제 이 과정에 막 이상한 추론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런 귀납적 추론이 더 먼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능. 집행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종합적 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 집행기능에는 정서적 집행기능과 인지적 집행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집행기능도 굉장히 높은 그런 사고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 집행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조절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나의 전어를 읽고 동그라미 1에 유아들이 그린 그림을 설명하고 동그라미 2에다가 자기중심적 사고의 개념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책상 앞에 민정이와 은주가 마주 앉아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민정이하고 은주한테 각각 민정이한테는 너는 은주 자리에서 이 꽃병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그 다음에 은주한테는 넌 민정이 자리에서는 이 꽃병이 어떻게 보일 것 같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려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그림의 결과 와, 얘네들 자기중심적이네 이걸 느낀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에다가 이 그림은 어땠을까요? 그걸 설명을 하시고 동그라미 2에다가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게 뭔지 요 그림의 사례하고 연결해서 좀 설명해 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기한테 보이는 대로 꽃병을 그렸겠죠?
친구한테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나한테 보이는 대로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렇게 나는데 여기 이제 요 앞에는 사례죠. 요 앞에는 사례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기중심적 사고의 사례는 여기 이제 아이들 이름 민정이와 은주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해하지 못한 사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의 개념은 이렇게 하고 아예 그냥 따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사례와 개념을 이렇게 쓰시는 거 한번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붙여서 쓰시든 뭐 따로 떼서 쓰시든 간에 하여튼 요거 두 개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자기중심적 사고. 요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실게요. 다의 이론에서 유아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유아가 서로 다른 여러 경험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요거 뭐예요? 외체계. 그쵸? 브룸펜 브레너의 이론에 의하면은 유아가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유아가 그쵸? 일방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거. 그건 외체계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외체계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동그라미 1에다가 사례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중매체도 있고 부모의 직장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쵸? 외체계이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그 사례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모의 직장을 썼느냐 아니면 대중매체를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부모의 직장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모의 직장. 근데 여기에 외체계의 그런 정의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유아가 부모의 직장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유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시느냐, 일찍 퇴근하시느냐, 이게 유아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매체도 이제 비슷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외체계에 있는 내용들을. 자,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에 보시면은 미시체계 있죠? 미시체계는 유아를 둘러싼 직접적인 환경이에요. 직접 얘가 이제 얼굴 보고 막 대화하고 뭐 이런 그런 환경이에요.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유아를 둘러싼 환경. 환경의 중요성. 생태체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뭘까요? 유아를 좀 능동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유아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미시체계가 있고 중간체계는 뭐죠?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유아 입장에서는 직접 만나는 대상들인데 그 대상들끼리 관계가 좀 좋아야 유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을 맨날 봐요. 유아가. 선생님 맨날 보고 유아는 엄마 아빠도 맨날 보거든요. 근데 엄마랑 유치원이랑 관계가 좋아야 유아는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중간 체계고요. 외체계는 지금 제가 문제 낸 거. 그렇죠?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유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이게 이제 외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부모님의 직장, 그렇죠? 대중매체, 정부기관, 뭐 교통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시체계는 이걸 싹 다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 그렇죠? 각 문화권의 가치관, 관습,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체계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3번. 자, 3번. 놀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에 1번. 가와 같이 유아의 상위 의사소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시오. 자, 가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유아는 놀이 안에서 놀이에 필요한 가작화 의사소통을 해요. 그렇죠? 놀이를 하던 유아가 일시적으로 놀이의 틀을 깨트리고 이건 상위 의사소통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작화 의사소통과 상위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위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아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를 좀 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상위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주어진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엄마구나 지금. 내 역할이 아기구나.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놀이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는 동안에 합의, 공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 공유된 이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얘네들은 상위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인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의 사회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사회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도 그만큼 됐다는 뜻이죠. 사회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놀이에 대해서 인지적 발달도 되어 있다. 이런 증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가장 의사소통, 그 다음에 상위 의사소통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회적 인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죠? 소통을 이렇게 딱딱 바꿔서 할 수 이렇게 전환이 탁탁 될 정도로 인지적인 발달도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을 얘기한 건 아니고 상위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얘네들이 사회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쓰셨으면 요건 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실게요. 2번 문제. 나는 교사 지도 연성 모형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기억을 쓰고 개념을 설명하시오. 요거 이제 응시, 시각적 응시 관찰 답 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용은 뭐 해당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BC 모형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기회에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고 이때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하여튼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시각적 응시, 응시 관찰 다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놀이에서 개입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유아중심 놀이 같은 경우에는 개입하려고 애들이 사고 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지원해주지 이러면서 관찰하는 의미가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비지시적 진술이 있죠. 비지시적 진술은 선생님이 뭔가 말을 하는 건데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지 않은 얘기들. 그렇죠? 그래서 비지시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주로 놀이 행동을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해요. 야, 선생님 보니까 은정이가 엄마구나. 예쁘다. 너무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거는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시적 진술은 요거는 이제 질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약간 압박을 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교사 역할을 배정해 주거나 역할 배정. 그렇죠? 아니면 놀이의 전개를 지시하는 거.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선생님이 시범을 직접 보여주는 거. 물리적 개입은 선생님이 소품 제시도 해주고 신체적으로 행동 교정도 해주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점점 선생님의 개입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예. 자, 3번 보실게요. 3번. 다는 유아 놀이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1에다가 이 놀이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기억의 용어를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 장점 한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뭡니까? 일단 이제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기억은 아이들의 본성이 요구하는 놀이. 놀이 속에서 아이다워질 수 있는 놀이. 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아의 본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성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에 보시면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놀이, 뭐 고음모래 만들기, 함정 파기, 비밀 공간 놀이, 딱지치기 뭐 이런 놀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생태놀이, 자연놀이예요. 놀이 운영 사례집에도 보시면은 생태놀이만 모아놓은 유아의 놀이 뭐 물들다 뭐 자연으로 물들다 아무튼 유아의 놀이 뭐 물들다 뭐 이런 제목 가진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생태놀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놀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그리고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 뭐 이런 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태놀이가 나와 있는 책, 그렇죠? 근데 다른 놀이의 종류는 별로 안 나와 있어요. 놀이 종류별로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생태놀이만 딱 나와 있어요. 운영 사례집에도 보면. 그리고 이제 운영 사례집에 보면 놀이의 성격대로 분류를 다 해놨어요. 운영 사례집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이제 처음에 나온 대표적인 5건 뭐 그 정도만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놀이에도 보면은 생태놀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생태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광범위해요. 생태놀이 광범위합니다. 그 생태놀이를 다룬 그 놀이책에도 봤을 때는 이게 생태놀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놀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생태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아이들의 본성을 본성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속놀이 이런 것들은 이제 생태놀이입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게 왜냐면 아이들의 본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민속놀이들은 다, 생태놀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자기 가지고 노는 거, 그쵸? 종이 인형, 종이 같은 재료, 그 다음에 언니 오빠 놀이, 뭐 손치기, 뭐 실뜨기 놀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태놀이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유아의 삶 놀이로 물들다. 유아의 삶 놀이로 물들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유아의 삶 놀이로 물들다. 그 책에 보면은, 요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놀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생태놀이입니다. 자, 동그라미 이름 그래서 생태놀이이고요. 생태놀이의 장점은 많아요. 그죠? 생태놀이의 장점 보시면은, 생태놀이는 넓게 트인 공간에서 유아에게 해방감과 자유로움, 요걸 제공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썼지만 선생님들 다르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죠? 생태놀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쓰셨으면 답이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부정적인 감정 발산, 정신건강 증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바깥놀이의 장점을 조금 엮어서 쓰셔도 돼요. 혹시 이걸 이제 안 외웠다 이러면 생태놀이는 대체로 바깥놀이니까 바깥놀이 장점 외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쓰셔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는 딱 쓰면 되고요. 안 외운 거는 막 옛날에 젖 먹던 시절에 그 지식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는 전문가니까 유치원 경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다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생태놀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연체험, 숲체험, 생태놀이 다 비슷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잘 끄집어내서 쓰시면 되고, 좀 자신 있게 명확하게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장점 있죠? 장점 뭐 책마다 다르게 써 있어요. 장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은 뭐 밖에 나가서 애들이 마음껏 몸으로 걷고 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체 발달 촉진하고 대소근육, 신체 회복력 키우고, 밖에 나가면 주로 뛰어노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각 경험 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바람도 스치고 흙 만지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보세요. 애들이 이제 살판 나잖아요. 해방감과 자유로움 이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아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밖에 데리고 나가면 하여튼 무조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비구조화된 놀잇감이 엄청 많죠. 바깥에 나가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생태놀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혼합 연령 학급으로 구성을 많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래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형 누나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4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실게요.